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골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골자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그래갖고, 우리가 월드컵이 있던 해에 제정 시행됩니다. 이거는 월드컵이 언제였어요? 2002년.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제정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해인가요? 기억 안 나죠? 아마 맞을 겁니다. 2002년도 같은데. 그럼 만들기는 DJ가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투표를 3월 9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 정도였죠. 원래.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제정 시행되는데,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주입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해야 돼요. 주임법과의 차이,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그럼 상가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목적 임대차에 돼요. 그럼 영업목적 임대차에 되니까 종친회나 동창회 사무실은 영업목적이 아니죠. 그럼 여긴 적용이 없어요. 자, 그럼 교회 적용됐나 안 된다?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영업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 누가 또 그거 물으시대. 그럼 무당집은 어떻게 돼요? 무당집은 적용되냐고? 나도 몰라요 그랬어요. 나도 몰라요. 무당집 사업자 등록 돼 있나요? 안 가봐서 몰라요? 몰래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왔어요? 그러시구나. 어쨌든 사업자 등록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보호가 되고요. 교회는 그럼 절대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 중에도 목사가 2명이나 있네.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대학 동창회도 있고.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대학 그 친구는 동창은 아니지.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교회 목사더라고.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목사 명함이야. 그래서 내가 덴번에 그랬지. 네 같은 놈이 목사하니까 목사님들이 욕먹는 거라. 대학 달래 내가 엄청 미워했거든. 얘가 인간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교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써야 되겠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써야 돼. 일부를 주고, 이거 상업용 영업 목적으로 안 써도 됩니다.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상가 전세 그대로 적용돼요. 주임법과 똑같고. 그 다음에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주임법과 똑같죠, 지금. 그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요, 땡처리 장소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땡처리 장소는 일반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가 안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사용으로 봐야 되죠. 그 정도 참고하시고. 이거는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견해가 반대의 견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이건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판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 특이한 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보증금 제한이 있다. 이게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었죠. 최우선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제한이 없었는데 적용 범위에 이거는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법은요, 취지 자체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보호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예요, 원래. 의지 자체가. 그래서 보증금 제한 범위 내로 들어와야지만 상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이 금액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일부 규정만 딱 적용돼요. 일부 규정만. 그래서 이 보증금액, 서울이잖아요? 9억 이하에 돼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구역 있죠? 여긴 6억 9천 이하에 되고, 광역시는 여기 5억 4천 이하에 돼요. 이때 광역시는 과밀억제원형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과밀로 올라가요. 다음에 광역시는 군들 있죠. 이 지역은 기타 지역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5억 4천이고요.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에요. 이때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에다 백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이걸 환산합산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환산합산 보증금이 서울은 얼마 이하로 와야 된다고요? 9억 이하. 그래서 9억 원 이하로 와야 되고, 서울을 제외한 가면역적은 6억 9천 이하로 와야 되고,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로 와야 되고,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요거 숫자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는데 9억은 기억했죠? 그러면 69, 54예요? 69, 54 이렇게 해가지고 37, 69, 54, 37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숫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과밀억제 권역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밀억제 권역, 인천광역시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만약에 2억이었어요. 월세가 500만 원 있었거든요. 이 임차는 상인법에 전면적인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환산하면 7억 돼버렸죠. 그래서 2억에다가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억이 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산 7억이 나왔기 때문에 상인법에 전면적인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그렇게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선 임차인, 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이 뭐냐? 여기서 미리 짚고 가는데 일부 규정이, 자, 지금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교재 616쪽 있죠. 맨 위에 박스 있죠. 그죠? 요게 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제가 원장님 걸 컨닝해가지고 두음자를 딴 건데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권 3기 요구 표준이라고 들어봤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규정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건 규정 있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도 이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요. 임시특례 규정이 있는데 임시특례 규정은 이거는 이제 한시적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신설한 게 있어요. 신설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책 저자께서 이제 정오표를 책을 내줘야 되는데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이걸 정리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죠. 인류가 처음 부딪히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닥쳤는데 감염병 등으로 만약에 3개월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잖아요. 총 3개월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폐업을 해버렸다. 영업을 폐업을 해버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해지 통지해버리면 임대인이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요 규정이 지금 신설됐죠. 우리 민법 시간에 들어봤나요? 아직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저한테 들으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요 규정도 보증금에 관계없이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등으로 폐업을 했을 때 해지 규정 요것도 전면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전국 상가 임차인. 그래서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요 규정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단 감 잡아뒀어요. 그러니까 대권 3기 요구 표준으로 기억합니다. 대권 3기 요구 표준. 대항력,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차임이었을 때 해지했을 때 규정. 나아가서 갱신요건 규정과 표준계약서 규정과 그 감염병 등으로 인한 폐업 시 해지 규정. 요것도 적용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에는 요 내용이 없는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요 규정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상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보증금 제한이 있더라.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주임법과 차이점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는데 자, 우리 상가 최단 적기한 알고 있죠? 주임법은 2년인데 상가는 1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하겠다. 그 기간 1년을 본다라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대로 이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 규정. 우리 주임법에는 해지 규정이 없었죠. 주임법은 민법에 따라서 2기 차임 연체죠. 민법에 따라서. 근데 상가는 몇 기?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됩니다.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요게 이제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두시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해버리세요. 감염병 등으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총 몇 개월 이상 받았다? 3개월 이상 받은 거예요. 합쳐서 3개월 이상. 토탈 3개월 이상을 받게 되면 폐업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폐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지를 해버릴 수 있고, 그러면 해지 통고가 나갔잖아,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았어요. 몇 개월 전에 회력 발생한다고요? 3개월. 3, 3이죠, 지금? 3개월 이상 영업 제한 받고 폐업한 다음에 해지 통지 해버렸다.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이거 묵시갱신하고 똑같죠, 지금? 묵시역갱신은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해버릴 수 있고, 통지해버리면 3개월 지나면 회력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여유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해지 규정. 자, 그래서 617조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넘어가실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자, 이거는 이제 주임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갱신요건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계약갱신요건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이죠. 6월에서 1월. 우리 주임법은 이게 6월에서 2월이었죠. 근데 상임법은 6월에서 1월이에요. 원래 주임법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주임법만 개정하고 상임법은 개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임법은 6월에서 1월이다. 그럼 임대인에게 이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나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당한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상임법은 3기 차임 연체하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기 차임 연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 보증하는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합에 상당고생했다든가, 임의전대 했다든가, 고의 중과실로, 경과실 아니에요. 중과실로 물론 상가를 파손했다든가, 일부 전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작성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대부분 철거 계획을 고지했다. 그 계획에 따르거나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철거, 재건축한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임법과 차이점이 그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가지 사유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그럼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민법에서 오류를 범했던 문제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상가 목적물에 대하여 중과실로 파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X. 상가 목적물에 대하여 중과실로 파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X죠. 행사할 수 있지요. 행사할 수 있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죠? 이건 갱신요구 거절 사유이지 갱신요구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거절 사유일 뿐이죠. 거절 사유일 뿐이고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 시간 때. 답 맞히러 갔는데 내가 민법 문제를 꼭 풀어본다고. 나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을 딱 풀어보는데 내 답 다 맞추고 이제 민법 문제를 내가 풀어봤거든. 풀어봤더니 이거를 갖다가 답을 이게 맞았다고 한 거야. 그 민법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이거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랬더니, 일반론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강의를 항상 그랬거든. 얼굴에 철판 얘기를 맨날 했거든. 거의. 그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그래갖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해봤냐, 그랬더니,
아, 당연한 얘기지. 이건 뭐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답 나올 때, 산업일권을 발표할 때 이걸 복수응답 처리했나요? 정답 없으면 처리했나요, 이거?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출제자는 갱신 요구할 수 없다. 이걸 맞는 지문으로 냈지. 근데 이 신청 받아들여줬죠,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법을 보는 각도예요. 이건 거절 사유일 뿐이지 갱신 요구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그 민법생 내가 되게 뭐라 하려다가 그냥 냅뒀어. 그래갖고 고민 좀 해라. 고민 좀 해라. 강의를 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쏟기 위해서 우리가 10번을 고민한다. 그런 걸 명심해라.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거절 사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초 임대차익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을 하여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최초 임대차익을 포함해서. 그러면 상가는 임차인한테 하자가 없다면 10년은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거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0년은 보장하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예요. 갱신료로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전 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고 대신 갱신 요구했으니까 차임과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임법과 결정적 차이죠. 주임법은 갱신 요구했어도 이거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임차인. 이게 맞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가지고 갱신해달라고 뗐었거든요. 갱신해줬거든요. 이제 영업이 안 된대. 그래서 해지해버리면 쓰겠어요? 잘 되든 안 되든 계약기간 동안 지가 지켜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는 해지 규정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주임법은 해지할 수 있지만 상임법은 해지가 안 된다. 됐습니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묵시갱신. 그 법정갱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주임법과 이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만 차이가 있는데 주임법은 역시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이었죠. 상임법은 6월에서 1월. 갱신을 이제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갱신이라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럼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요. 존속기간은 1년 후 본다 그랬고요. 그럼 이거는 일방적으로 증액, 갱신 요구와 달리 묵시갱신은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럼 이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 통지해버리면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네요. 숫자만 약간 차이가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임차권은 임차 상가에 대한 경매시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619쪽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임법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선 변제권이 나오고 있는, 대항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항력의 구조, 주임법과 상임법이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주임법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록 전입을 해야 한다 그랬죠? 상가는 주민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요. 그럼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임차인은 취득하고 이 상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양수로 간주합니다.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 관련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위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의 구조 있잖아요. 두 법이 똑같죠.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의 변제할 권리로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는데 확정일자 찍는 곳만 틀려요. 우리 주임법은 확정일자를 공증인사무소,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인정됐죠. 근데 여기는 누구? 세무서장이에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갈 때요. 이때
계약서 가져갖고 확진일자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 임대차 정보의 제공,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해서 상가 임대차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죠. 확진일자 부위의 여기니까 이해관계는 임대차자의 연락,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느라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해관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게 이해관계임 명백히 안 하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선면의권의 승계 있죠. 우선면의권 승계 규정 있잖아. 이건 똑같습니다. 주임법 완전히 똑같은데 우선면의권 승계 누구만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면의권을 승계합니다. 승계하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